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3년, 5년 깊이 공부하셔야 되는 어떤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올해, 내년, 후년 계속 일론 머스크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 융합의 에너지는 강해진다. 머스크가 사실은 조그맣게 한 몇천만 불 받고도 끝날 수 있는 그 소송을 아예 스스로 취하해버리고 판돈을 키워버렸어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어. 저는 몇 가지 이제 클루를 드리면,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 네, 오늘은 정주용 그래비티 벤처스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Y3 구독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이제 스타트업 벤처 투자하는 그래비티 벤처스 벤처 캐피탈이고요. 네.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뭐 시리즈 A부터 프리 IPO까지 투자를 하고, 특히 이제 로봇, AI, 뭐 우주, 항공, 미래적인 산업에 딥테크의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어떤 뭐 일론 머스크나 젠슨 황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것들을 이제 대중적으로 좀 공유를 하는 그런 걸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 네. 투자자들이 하는 그 투자 주가 공부와 네. 이 VC로서 하는 그 투자 공부는 좀 다른가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다르잖아요. 네,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관들은 뭔가 다른 생각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몇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기관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전혀 같습니다. 그냥 기관 투자자들도 사람이고 그 탐욕과 공포 속에서 휘둘리고요. 근데 좀 다른 것은 뭐 자신이 원튼 원치 않든 3년, 5년, 7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로서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스템을 갖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수렴해요. 버핏스러운 모습으로. 답이 없어요. 그냥 워렌 버핏스러운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버핏으로 가는군요. 장기적으로 막 뭐 일주일 단위로 판단하고 해봐야 책임질 일만 많아지고 감정적으로 노동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쵸. 근데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과 그런 창업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투자자로서의 전업 투자자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진리는 하나다. 버핏 할아버지 따라가는 거다. 역시 그쵸. 결론은 버핏이군요. 맞습니다. 의장님께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그래비티 벤처스의 원칙이라는 책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어요. 몇 권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영상 보시고 댓글로 이제 의장님 잘생겼다. 너무 좋죠. 바로 나갑니다. 이런 거 이제 보내주신 분들은 남겨주신 분들은 이게 이제 그동안 그 투자하셨던 기업들, 근데 투자의 원칙을 이제 쭉 그 경험했던 것들 쓰신 거예요? 레이 달리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버핏도 좋아하지만 레이 달리오 님도 되게 제가 선망하는 분이고, 되게 유능한 역사학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큰 매크로를 잘 보시는 분인데, 그분이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되게 그래요? 제대로 망한 적이 있죠. 젊었을 때, 30대 때. 되게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다가 그냥 엄청나게 말아먹었어요. 레이 달리오가? 그 완전히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그 펀드 회사에 자기밖에 안 남았고 사무실 구할 데도 없어서 아빠 집에 얹혀서 사는. 미국에서는 사실 다 큰 성인이 아빠 집에 얹혀서 사면 되게 굴욕이거든요. 대학만 졸업해도 그러지 않는데, 근데 아빠 집에 이제 소파에서 낑겨 잤대요. 그러면서 이제 원칙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원칙이라는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거든요. 근데 그걸 저도 이제 2019년도에 되게 좀 어려웠어요.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뭐 투자하는 회사마다 하는 것마다 다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원칙이란 책을 제 DNA로 좀 이렇게 박으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수익도 더 좋아지고 좀 뭔가 안목도 생기고, 결국은 이게 나만의 원칙이 없으면은 부안해동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원칙이라는 책을, 이게 두 번째 개정판인데
앞으로 한 5년, 7년 동안 계속 개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네, 해나가실 인생은 계획이시군요. 60부터다. 네. 투자가로서의 진정한 삶은 60부터다라는 생각을 하고 60대에서는 이게 한 1000페이지 만들면 레이 달리오 형님 못지않게 갈 수 있지 않겠나. 꿈을 갖고 벽돌처럼 1000페이지 만들어서 그쵸, 이제 배고 자는 용으로. 네, 맞아요. 네. 네.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제목 보니까 머스코노미라는 네. 이제 단어가 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말 일단 잘 지으셨어요. 제가 졌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와 이코노미를 합쳤어요. 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저는 앞으로 3년, 5년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하셔야 되는 어떤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네. 이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근데 다빈치는 사업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이렇게 발명가이긴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메디치 가문의 장자가 다빈치였다면 네. 머스크 아닐까? 네. 그리고 록펠러랑 뭐 에디슨이 네. 하나의 사람이었다면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근데 JP모건적인 금융 머리까지 있어? 네. 삼위일체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네. M&A도 잘하죠. 그렇죠. 엔지니어링도 잘하죠. 발명도 잘하죠. 뭐 여러 가지 융합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니라 팩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 한 3년 동안 뭐 한 100조 정도 되는 어떤 부자들의 순위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몇백조 원, 이제는 1조 달러, 그렇죠. 1000조 원이 넘어가는 진짜 뭐 조만장자. 그죠? 조만장자. 네. 정말 넘사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가십거리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과 똑같은 부를 만들 수는 없다고 하면 일론 머스크적인 사고방식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시대적인 흐름, 시대 정신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적 사고방식을 하면서 부의 증식 그리고 커리어 패스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AI, 우주 이런 산업의 변혁의 시대에 변화의 앞단에 좀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맥락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일론 머스크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산업이 다 이제 분절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의 이제 그 부분 집합들을 다 따로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테슬라, 따로, 뭐 그쵸. 스타링크, 뉴럴링크 따로, 네. 스타링크, 네. 스페이스X 따로, 뭐 맞아요. 보링 컴퍼니 네. 따로, 뭐 엑스닷컴, 몇 트위터 개 회사를 따로, 갖고 있는 욕심쟁이야. 맞아요.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죠. 뭐 저런 M&A를 저거 네. 왜 해? 막 이렇게 이해도 못하겠다. 네. 막 얼마 전에 커서 뭐 네. 80조 원에 인수하고 그렇죠. 그럼 뭐야? 커서 이해가 생긴 지 안 얼마 되지도 않은 네. 회사인데. 이거 무슨 뭐 완전 덤탱이 쓴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돈 많다고 저래도 돼? 막 이런 코딩하는 회사를 생각을 왜? 하시죠.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어, 일단은 융합이에요. 네. 융합. 키워드 하나는 융합. 융합, 뭐라고요? 융합, 그쵸. 좋습니다. 컨버전스. 컨버전스. 융합이라고 하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 네. 그리고 우주와 지구의 융합. 오. 그럼 스페이스X랑 테슬라의 네. 자동차가 융합이 되겠죠. 네. 옵티머스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연동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연산 능력을 되게 중증 장애인분이 활용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뉴럴링크와 그록과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가 있죠. 이게 연동이 되는 거죠. 다 융합입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뉴럴링크도 하나의 뭐 생태계 안으로 뉴럴링크도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인수합병 할 들어오는구나.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올해 내년 후년 계속 일론 머스크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 융합의 에너지는 강해진다. 저는 이 얘기를 작년부터 했거든요. 네. 예. 융합의 에너지 강해지니까 트위터와 그록이 합병을 하잖아요. 그렇죠. 엑스닷컴과 네. XAI가 네. 합병을 했잖아요. 합병을 한 다음에 또 스페이스X랑 또 합병을 하잖아요. 그렇죠. 붙고 또 네. 붙고 이게 마치 별이 생성되는 것처럼 융합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언젠가는 테슬라도 한 덩이로 합쳐질 수밖에 없다. 그게 또 시장의 관심이더라고요. 예, 안 되면 네.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자 거래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예요. 네. 데이터도 거래거든요. 그렇죠. 예, 서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거래거든요. 회계적으로 문제되면은 이 분식이 될 수 있고 어떤 내부 통제 이슈가 될 수 있고
뭐 소송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계속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의 몸통으로 합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형국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 융합의 핵에는 역시 네. 스페이스X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네. 정확하시고요. 네. 잘 찍으셨어요. 테슬라가 아니라 스페이스X를 네네네. 다 보신 거 너무 잘하신 거고,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익숙하니까 일론 머스크의 몸통이 테슬라라고 생각하시는데, 테슬라는 인수한 회사입니다. 투자를 한 회사고 본인이 네. 창업자가 아니에요. 창업자를 몰아낸 건가요?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하고 네. 뭐 본인이 대표를 한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투자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거고, 스페이스X는 그야말로 적통성 있는 장자죠. 네. 그렇죠. 페이팔을 매각하고 나서 수억 달러가 있는 돈에서 거의 상당 부분의 자기 개인 자산은 가장 많이 투자한 게 가장 아끼는 자산 스페이스X거든요. 네. 근데 왜 스페이스X는 테슬라보다 이렇게 늦게 빛을 보게 되느냐라고 하시면, 로켓 사이언스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비유로 얘기할 때, 네. 야, 그건 뭐 로켓 사이언스는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는 그냥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까지 어렵지 않으면 말도 하지 말아라. 약간 그렇죠. 이런 네, 그럴 때 거죠? 영어로 예. 그 문구가 있을 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 벌렸는데 시간이 걸렸죠. 자동차는 설계하고 이거를 굴리는데, 특히 이제 내연 자동차가 아니니까 좀 어떤 지식의 축적이 좀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우주 산업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가보지 않은 길이기도 맞아요. 하고.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네. 테슬라의 지분율은 12%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왜냐하면 펀딩을 순조롭게 받다 보니까 받고 또 받고 계속 또 받고 희석이 되는 네, 거죠. 하다 보니 희석이 네. 됐죠. 근데 스페이스X는 40%가 넘어요, 지분율이. 굉장히 높네요. 네, 네. 잘한 거지만 네.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펀딩, 펀딩이 안 돼서. 그렇죠. 펀딩이 여러 번 됐으면 예. 희석이 됐을 텐데 네. 그만큼 펀딩이 안 된 거죠. 네. 최근에서야 뭐 스페이스X 지분을 너도 나도 구하러 다녔지만 10년 전이었으면 투자를 네.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네. VC시잖아요. 겁났을 것 같아요. 순번도 안 왔지만. 박현주 회장이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미래에셋이 투자할 때 네.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올라온 거죠. 올라온 거. 그 네. 전에 정말 힘들 네. 때는 진짜 친구들밖에 없었던 거죠. 피터 틸, 네, 막 네. 이렇게 페이팔 마피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적통성 있는 스페이스X가 누구보다도 매출도 많이 나와, 영업이익, 에비타도 많이 네.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은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BYD도 있어, 막 경쟁자가 많아요. 그렇죠. 예. 휴머노이드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네. 뭐 구구장 네. 너무 많아요. 할 게 많아. 네. 근데 스페이스X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을 막 빨아들이는 그런 단계라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몸통을 중심으로 네. 키워나갈 전략이 딱 쓰겠죠. 게다가 1조 달러 테슬라 스톡옵션 받으려면 5차 함수를 풀어야 돼요. 오차함수요? 그죠? 네. 뭐 휴머노이드도 많이 팔아야 그렇죠. 돼. 뭐 사이버캡도 많이 돌아다녀야 그렇죠. 돼. 그게 연도별로, 단계별로 계속. 도장 깨기를 하고 나서야 이제 그만큼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뭐 네. 레벨업하는 RPG 게임도 아니고 네. 계속 왕을 깨야 네네. 되잖아요. 그냥 인수해버리면 네. 모든 게 좀 수월해지죠. 음. 게다가 스페이스X의 지분율이 40%인데 의결권은 70%가 넘어요. 그게 그렇게도 가능하구나. 미국은 차등 의결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클래스 다른 주식에 비중을 더 높게 의결권을 주거든요. 네. 그걸 또 설계를 잘 해놓은 거예요. 완전 완전 회장님 회사인 거죠. 네. 완전 일론 머스크의 그렇죠, 정말 그렇죠. 네. 회사가 됐구나. 그래서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지금 계속 갖다 붙인 거고, 네. 테슬라는 좀 많이 크니까 네. 그렇죠. 좀 후순위가 됐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테라팹 발표했을 때도 테라팹 발표 내용이 흥미로운 것도 있었지만 네. 더 흥미로웠던 건 그날 발표 현장에 로고 플레이였어요. 로고 플레이. 어떻게 됐는지 좀 몰라요. 테라팹 네. 로고가 있고요. 네. 그 밑에 이제 스페이스X, XAI 그리고 이쪽에 테슬라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테슬라가 하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이게 네. 서로 회장님 회사지만 네. 반개 회사지 네. 뭐 직계 회사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스페이스X랑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 서로 상관이 없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협업하는 거죠. 네. 협업을 해서 공동의 주제인 네. 반도체 대량 생산에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뗄래야 뗄 수 없죠. 네. 서로 거래 관계가 많아질 텐데. 그러면 이제 통합의 에너지는 더 발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보면 약간의 이해가 된다. 네. 테슬라 주가가 눌려 있는 게. 그렇죠. 좀 가슴 아픈 테슬라 주주들도 많단 말이에요. 왜 실적은 좋은데 왜 주가는 안 올라? 실적이 이번에도 잘 나왔어요. 잘 났어. 네. 네. 예상보다 더해서 뭐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비트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딱 맞춰서 또 R&D 코스트를 확 늘려요. 그렇죠. 뭔가 의지가 안 느껴지세요? 이렇게 누르려는 의지? 너무 비싸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인수를 해야 되니 딜하고 너무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올라가면 이득이 그런 아니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명시적이면 네, 사실 네. 불법이고 뭐 네네네. 분식이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R&D 비용 쓰는 건 뭐 죄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AI 데이터 센터든 뭐든 돈이 뭐 이 캐펙스가 늘어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예. 다른 빅테크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예, 예, 그럴 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속내는 완급 조절하는 것 같아요. 네. 휴머노이드도 완급 조절, 네. 로보택시도 더 빨리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도 완급 조절. 일단 큰 딜을 지금 좀 네. 준비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일단 네. 스페이스X를 안전하게 상장을 시키는 상장을 건가요? 성공시키고 네. 예. 보십시오. 6월 28일 아닐까요? 왜 6월 28일 그날 무슨 일론 머스크 날이에요? 생일이에요. 아, 에고 덩어리잖아요. 예. 너무 싫어. 아니 싫으면 안 근데 되지. 저는 IPO 신고서 넣고 하는데 이게 딱 얼추 보면 6월이거든요. 이게 승인 나고 하는 게. 네. 그럼 6월 28일이 생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너무 케이크 들고 나타날 것 같아요. 너무 그 나르시시즘이 무한 거의 거의 뭐 무한대죠. 무한대. 그 저는 이제 X가 싫습니다. 의장님 X라는 알파벳이 그래서 싫어요. 저도 그분의 취향과 성향에 네. 대한 거는 전혀 노코멘트 할게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냥 역량과 네. 우리가 이 희대의 창업가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혁신가를 이해를 깊이 하자 요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속내를 깊이 할수록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하나 둘씩. 네. 하나씩 좀 깊이 네, 한번 네, 들어가 네, 보시죠. 일단 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거 아니냐. 네. 예, 라고 하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네. 한 2조 달러 정도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우디 아람코의 어떤 기록을 경신하는 그렇죠. 그냥 인류 역사상 네. 최대 규모의 IPO 기업 상장이 되는데 조달 규모가 한 뭐 지금 75빌리언이면 네. 100조가 넘어가죠. 그렇죠. 예. 10조. 더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10%라고 하면 한 200조가 넘어갈 수도 네. 있고, 예, 요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 맘일 것 같은데, 게다가 이 공모 금액을 기관한테만 안 주고 개인들한테도 많이 할당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최대 30%까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 나오는데. 예,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가 아마 되게 많은 또 이벤트를 할 것 같아요. 예, 우주에서가 됐든 어디서가 됐든 뭔가 이 상상력을 막 극대화시키는 네. SF 소설스러운 그런 서사를 또 만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과거에 우리 기억나시죠? 테슬람 막 부흥했던 그 그렇죠, 시절 그렇죠. 그 코로나 직후에 막 유동성 폭발할 맞아요. 때 그때 비슷하게 또 희망 회로를 네. 많이 또 가동을 시켜주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네. 일론 머스크는 혁신가이기도 하고 정말 집중하고 몰입하는 창업가이기도 하지만 M&A와 IPO를 정말 잘 활용하는 금융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되게 비싸게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될 위험도 있는 상투를 거죠. 잡을 위험도 그쵸? 있는 거죠. 예. 예. 과거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IPO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에 대해서 각자 좀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몇 가지 이제 클루를 드리면 이 기업 가치를 어떻게 좀 구성을 해봐야 되냐.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우주로 가는 거니까 화성 탐사 막 이런 거를 기업 네. 가치에다 넣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건 좀 너무 우주적이고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땅에다가 발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스타링크의 기업 가치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미 돈이 되고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동통신 회사들의 밥줄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스타링크의 비즈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경제성이 생기면 생길수록 SK텔레콤, LG, U+, KT 이런 데들의
이제 시가총액은 사그러든다. 위협으로 네. 여겨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네. OECD 국가의 통신사들의 기업 가치를 한번 다 합산을 해보세요. 그게 치환이 스타링크?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지상 기지국이 다 필요 없다고 하면 그렇죠. 당장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될 우려도 있죠. 네. 솔직히 그 시대가 되면 그냥 요금제가 하나죠. 스타링크 요금제 하면은 로밍도 자유자재고 음영 지역도 없고 뭐 배 타든 어디 비행기를 타든 산속에서든 산속에 바다에서든. 가든 제주도 산속에 가면 안 네. 터지거든요. 지금 맞아요. 미국 가면 대부분 안 터져요. 아니 90% 지하 빼놓고는 차도에서도 안 터져요. 안 터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통신 산업에서 이미 좀 주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초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야, 넌 기술도 모르고 문돌이라서 그런 얘기 하는 네. 거야. 그랬는데 다행히 스타링크 대표님이 여자분이거든요. 네. 그 올해 연초에 그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 네. 그게 이제 스페인에서 그쵸. 열리잖아요. 그때 발표를 한 게 다이렉트 투 셀. 그러니까 위성에서 직접 핸드폰으로 신호를 꽂는 거예요. 네. 이 기술을 계속 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 그래서 유럽에서 일부 시범 운영을 하고 지금 미국으로도 확장을 했는데 이게 계속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통신사들하고 좀 협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스타링크, 스페이스X가 네. 통신 주파수를 갖고 있는 회사를 10몇 조 원에 인수를 했어요. 네. 그게 에코스타인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업에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서 통신업 전통적인 통신업과 우주 저궤도 위성의 통신을 연동을 해서 다이렉트 투 셀을 더 확장을 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활성화된다. 그리고 킬로그램당 그 저궤도로 쏴 올리는 단가가 지금도 로켓랩이나 다른 경쟁사 대비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10분의 1 토막을 낸대요. 지금보다 더. 지금보다. 네. 게다가 이런 시도를 하는데 스페이스X에 달려있는 자회사에 똑똑한 AI 있잖아요. 그 이름이 그로 그렇죠.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록은 제미나이나 챗GPT보다 훨씬 물리적 세상 이해하는데 깔맞춤 돼 있어요. 그래요? 전 그록 헤비를 쓰거든요. 한 달에 300불을 냅니다. 되게- 어떻게 달라요? 전 그록을 안 써봐서. 제가 한 달 쓰고 그만 써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그록의 성향이 되게 일론 머스크가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되게 면에서요? 시니컬해요. 그리고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되게 집요해요. 그래서 영상 생성도 되게 잘해요. 그록이 영상을 잘한다고 잘해요.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우주 공간에서 우주 비행선이나 우주 로켓에나 여기에서 제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지 인식에 매우 민감하고 사실 자율주행하고도 연동도 되고 그렇죠. 다 이제 이미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데이터 같은 것도 다 학습을 맞습니다. 하겠죠? 그러기서. 맞습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데이터 거래가 돼 있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합된 학습이 이 일론 머스크 놈이 안에서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결정체가 지금 그록인 거고 그록이 사실은 할루시네이션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연초부터 썼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챗GPT가 맨날 문과라고 경험하죠. 하면 그록은 이과생인 건가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쌉 F. 챗GPT는 쌉 쌉 F. F. 쌉 T. 쌉T. 그록은 쌉 T예요. 그렇구나. 완전 100% 그 사이 어딘가에 제미나이가 있는 제미나이는 거예요? 중간인 것 중간. 같아요. 반반. 맞아요. 공감도 해주면서 좀 똑똑한 과장님. 그쵸. 근데 그록은 그냥 머스크 같이 제가 투자자잖아요. 제가 그록한테 거의 커스터마이즈 설정에다가 너는 25년 차 골드만삭스 임원이야라고 해놨어요. 제가 지금 25년이 안 됐거든요. 제 선배로 설정을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실컷 깔아. 나를 비판해라. 그러면 이제 제 평판을 걱정을 해주고 저의 리스크 좀 얼마나 보고 있는지 비난을 해요. 이건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위험하다. 하고 있어? 이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노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제미나이나 챗GPT는 노라는 얘기를 못 해요. 못하죠.
구독자 떨어져 나가는 소리 그렇죠. 들으면 안 되니까. 자꾸 사과만 하죠. 사과만. 그렇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생각해보니까 맞는 예.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이러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게 다르구나. 예, 예. 자기 줏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록은 이제 한국어로 버전하면 곤조 예.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그록이 계속 발전을 하는 근거에는 또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주행 데이터, 네. 스페이스X가 우주로 오고 가면서 얻게 되는 수많은 그 공학적인 데이터들도 계속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록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네. 우주의 어떤 법칙을 네. 이해한다. 네. 그걸 통해서 네.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다행성 종족으로서의 인류의 증강, 진화에 네. 기여한다. 네.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매우 다르죠. 네. 챗GPT가 추구하는 거는 사실 구독자를 많이 늘리는 거거든요. 유저를 늘리는 그렇죠. 거고 10억, 20억, 30억 늘리는 거고, 제미나이는 구글 생태계를 더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록은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 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네. 있구나. 네. 스페이스X가 일단 이 위성, 인터넷, 네. 스타링크로 인한 그 기업 가치는 어쨌든 좀 확실한 네. 하나의 이제 수단이 될 거고, 그 다음이 이 AI, 그록을 통한 네. 이제 우주로 나가기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는 여기로 이제 다 집결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스타링크가 수익성이 잘 나오고, 네. 이렇게 뭐 비용도 절감하고, 네, 네, 그러니까 네. 독보적으로 지금 네. 존재를 하고 있지만, 네. 뭐 아마존도 그렇고, 뭐 여러 기업들, 빅테크들도 지금 이 위성 인터넷 사업에 다 뛰어들고 있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예, 예. 뭔가 그런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스타링크 입장에서도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블루 오리진, 네. 그리고 아마존의 카이퍼도 있고, 네. 이렇게 가장 큰 경쟁자는 사실 제프 베조스겠죠. 근데 지난 한 3년, 5년을 지켜보면 네. 제프 베조스가 일론 머스크만큼 절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경제성에서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가 현저히 여전히 좀 뒤떨어지고, 뭐든지 좀 후발주자잖아요. 네. 이렇게 그 발사를 했다가 다시 수직으로 그렇죠. 네. 이착륙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적인 혁신 측면에서도 1번 주자는 계속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차지하고 있는 네.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한 내년 후년 정도에는 또 달 탐사를 아르테미스 미션 3를 스페이스X가 수행을 하거든요. 네. 네, 거기서 또 좀 격차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음. 생각하는데, 이걸 또 놓치지 않으려고 제프 베조스가 계속 이제 정부에다가 압박을 듭니다. 일론 머스크 봐봐, 계속 딜레이하고 지금 돈 버는데 현안돼서 뭐 달 갈 생각은 안 하고 이러면서 비난을 막 던지거든요.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잠깐 있어봐, 나 갈 거거든 이러면서 지금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을 긴장감이 하고 있어요. 네,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이 두 남자가 경쟁합니다.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LLM 측면에서는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가 경쟁을 하고, 경쟁이 아니라 법정 소송을 그렇죠. 지금 난장판으로 벌이고 있고요. 네. 어제 오늘 사이에도 월스트리트저널에 대문자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누가 이길 것 같냐, 그렇죠. 지금 거의 베팅 사이트에서 마치 권투 선수 그 도박하는 것처럼 지금 실제 도박사들이 도박하고 있대요. 누가 이길까? 꿀잼이잖아요. 네, 꿀잼이죠. 누군가 완벽히 이기면 샘 알트만이 100조 원을 넘게 오픈 AI가 물어줘야 될 확률도 있고요. 최악의 상황이면. 그리고 이게 중간지대에서 만나더라도 샘 알트만이 쫓겨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지금 머스크가 제기하는 그 소송으로 인해서 머스크가 사실은 조그맣게 한 몇천만 불 받고도 끝날 수 있는 그 소송을 아예 스스로 취하해버리고 판돈을 키워버렸어요. 나는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어. 승부사. 네, 근데 뭐 소송할 비용 충분히 있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보자 이건데,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제 그래비티 인사이트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분석을 또 했는데 근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왜냐하면 오픈 AI 처음에 파운데이션으로 설립할 때 이메일이나 모든 거에 자기의 이 파운데이션 설립의 취지나 이런 건 비공익으로 나는 영리를 취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놓고, 그러고 나서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 입속 차리기로 이 재단의 자금을 유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샘 알트만은 또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나는 형들한테 다 물어봤다. 해도 되냐, 안 네. 되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는 답변은 뭐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내 품에서 할래? 그때도 일론 머스크는 하면은 내가 그렇죠. 인수할게. 네, 약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걸 핑계로 또 샘 알트만은 결국은 쟤도 영리로 가는 거에 동의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양측 입장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그쵸, 내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냐에 따라서 꿀잼인 거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오픈 AI IPO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너무 큰 네. IPO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죠? 이 계류중 소송이 뭐 패소를 했다. 네.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어... 쉽진 않겠죠. 네. 와, 이 여러 뉴스를 가지 엔트로픽의 아모데이 남매가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흐뭇하게 보고 있겠네요. 네. 지금 요새 맞습니다. 사실 클로드가 제일 막강한 이제 존재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네. 그렇구나. 근데 하나 더 추가드리면 이게 약간 아침 드라마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주에서는 베조스와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막 또 머리끄댕이 잡고 있고 이 AI 판에서는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가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막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샘 알트만도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누구한테요? 아모데이 이 남매. 그렇죠. 그 다리오 아모데이와 그 밑에 여동생. 여동생. 둘이 다 오픈 AI의 그렇죠. 초기 멤버의 거의 임원이었단 말이에요. 핵심 멤버. 게다가 여러 명을 쌈싸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올 때 논리가 뭐였냐면, 야, 샘 알트만, 너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투자 왕창 받더니 타락한 것 같아. 초심을 잃었어. 그렇죠. 어떻게 이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어? 윤리적인 걸 챙겨야지. 말이 안 돼. 나왔어요. 지금 엔트로피 기업 가치가 지금 오픈 AI보다 더 커요. 영리를 추구 안 하기는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추구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이율배반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뜯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AI는 통제되어야 된다. 내가 통제할게. 누가? 내가. 내가 통제할게. 나를 믿어주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 거의 선거예요. 선거. 철학의 대결이라고 전 봐요. 그래서 이 철학적 대결에서 그러니까 마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막 공자, 뭐 노자, 뭐 법가주의 막 이렇게 철학적 사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 시기에 중국이 가장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을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그 문화적인 유산을 갖고 있는 건데 미국의 지금 AI에서 이런 철학적인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이고 이것들은 사실은 처음에 쏘아 올리기는 샘 알트만이 공을 쏘아 올렸지만 지금 엔트로픽이 가장 철저한 뭐 사조로 보면 여기가 법가사상인 거죠. 그렇죠. 그냥 나는 우린 청렴하고 깨끗하게 지킬 거야. 그렇죠. 룰은 룰이야. 뭐 미국 국방부 이제 아니죠 전쟁부 미국 전쟁부가 와도 나는 없어. 그냥 나는 타협을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기술력으로 치자면 사실은 엔트로픽이 제일 지금 1인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혼자서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의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유저 베이스가 막 10억, 20명이 된다고 해서 계속 공감만 하는 거죠. 이건 SNS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그건 챗GPT가 약간 지금 거의 SNS처럼 그렇죠. 이렇게 캐주얼한 톡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엔트로픽은 완전히 하드코어하게 개발자 친화적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 이 규범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니까 얘가 뭘 잘 잡냐? 디버그를 잘 잡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 그리고 내가 코딩 짠 거에 문제점을 귀신같이 잡아내고 최근에 발표된 미토스는 그래서 20년, 30년 동안 막 대형 IT 인프라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어떤 보안상의 문제들을 막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못 찾던 거를 30분 몇 시간 만에 다 찾아버려가지고 야 이거는 뭐 그냥 릴리즈하면은 중국 해커나 북한 해커한테 이게 미토스가 넘어가는 순간 이건 핵폭탄보다 더 무섭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검증된 대형 기관들 안에서만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자신만의 철학을 지키는 것이 이 역설적으로 이 AI 시대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꿈을 이뤄나가고 샘 알트만이 막 자기의 꿈을 막 또 펼치면서 네. 자기의 사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서 어떤 철학적 생각을 갖고 있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기술과 네. 정말 뛰어난 것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나는 이 신념, 맞아요. 이 철학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그게 결국에 가장 중요하다. 이 맞아요. 책이랑도 비슷하네요. 원칙을 맞습니다. 지켜나가야 원칙. 된다라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그리고 이 다양한 경쟁자들이 있어야 네. 그만큼 산업도 더 발전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상에서는 이 AI들의 춘추 전국 시대가 맞아요. 일어나고 있고 이제 우주에서는 독점이죠. 이제 독점, 일론 머스크의 독점하에 예. 제프 베조스가 약간 예. 이렇게 좀 하는 거고. 잽을 날리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우주 독점은 당분간 깨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연초했잖아요. 그 연말이 되면 칩이 남아돌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전력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좀 얘기도 했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일환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 맞아요. 네, 그것도 한참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아직도 조금 퀘스천이긴 하거든요. 저도 상당히 퀘스천이에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이야기는 좀 먼 포석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을 할 때 이렇게 사실 좋은 또 아이템이 없죠. 예. 왜냐하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이루어지게 되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올리면 뭐 냉각의 이슈도 없고 태양광도 뭐 24시간 계속 그렇죠. 충전이 되고 뭐 문제가 안 되고 그냥 하나의 문제는 이제 발사 단가만 지금보다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낮춰서 지금 3만 개 쏘겠다고 해놨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 그 저궤도 위성 올라가 있는 게 12,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00개가 머스크가 올린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3만 개를 올린다고 이미 FCC에다가 어플라이를 해놨고요. 이거 100만 개 올린다고. 그래서 이거는 실서가 나오죠. 뭐 장난쳐. 뭐 이게 뭐 꿈의 숫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본인은 이제 발사 단가가 20분의 1이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빈번하게 거의 지하철 드나들듯이 우주로 계속 쏠 수 있고 그렇게 단가가 낮아진다고 하면 지상에서 그 전력을 구하러 다니고 또 뜨거워졌다고 냉각시키고 또 태양광도 그늘지면 없어지고 막 이렇게 이게 일정치 않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 이거를 하나를 큰 걸 짓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한 몇배 큰 정도 지금 스타링크의 그 저궤도 위성보다 한 3배, 5배 큰 정도의 규모를 진짜 100만 개 올린다고 하면 다 해결된다. 그리고 그거는 자동으로 운영이 된다. 왜 에너지는 뭐 차고 넘치니까. 그리고 연사는 우주에서 상당 부분 하고 저장도 상당 부분 하고 그러나서 결과값만 지상으로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능도 해 보여요. 근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시간이. 사실 냉각에 대한 거를 많은 분들이 그냥 우주 가면 뭐 영하 뭐 100도, 200도 되니까 그냥 해결이 되겠지라고 하는데 우주에는 진공 상태라 냉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히트 펌프라고 해서 이제 냉매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술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냉각의 이슈도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5년 후, 10년 후 얘기를 당장 될 것처럼 얘기를 잘하는 습성이 있다. 참 이야기꾼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 놓고선 이제 장기 프로젝트는 이렇게 뚜렷한 기간을 얘기를 안 하죠. 조만간 할 거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 들어오면 날짜를 정하기 시작하는데 날짜를 정한다 한들 이게 보통 2년, 3년 늦어지죠. 그렇죠. 그거 감안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스페이스X나 이제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 그 유니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그 뭐 상당히 뭐 난해한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일론 머스크를 깊이 이해하신다고 하면 아마 지금 테슬라 주주여야 합니다. 이미. 왜냐하면 지난 2, 3년 지켜보면은
지금이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네, PER이 높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더 높았었고 지금 PER이 높은 이유는 이익을 억눌러서 이제 그런데 주가는 안 빠져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익을 억눌러서 나온 PER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미 주주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막 일론 머스크를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그 월터 아이작슨이 쓴 그 일론 머스크 전기를 한번 이렇게 두꺼운 거 3회 독을 하고 밑줄 그면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아주 깊이 좀 전인격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남들의 어떤 주변의 미디어에서 말하는 헤드라인 뉴스에 좀 덜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 데이터 센터만큼이나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테라팹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테라팹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자료 보시면은 테라팹 선언을 했는데 뭐 테라와트 단위의 엄청난 컴퓨터 생산 목표를 갖고 막 했는데 사실 투자 규모는 뭐 30몇 조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분들하고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제가 하고 있는데 반도체 이런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은 그 같이 듣는 학생분들이 삼성전자에 다니시잖아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실소를 저 돈으로 뭐 그냥 라인 하나 까는 정도의 이제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이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테라팹 선언하고 직후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이제 제 그래비티 채널에서 테라팹이 그냥 싱글로 혼자 가긴 쉽지 않을 거다. 일론 머스크 자체적인 생태계 안에서 그냥 신규로 라인 깔고 이걸 한다고? 그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반도체의 수율은 어떻게 잡을 거고 당장 이 장비와 시설과 이런 것들을 까는 것 자체가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몇백 조 정도는 잡아야 될 건데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좀 그냥 뇌피셜로 생각했던 게 그러면 인텔 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반도체 기업을 아예 인수를 하는 쪽으로. 인텔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당시에는 주가가 낮았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파트너십 계약을 했죠. 인텔하고. 되게 맞는 게 인텔이 좀 약간 파운드리로 보면은 지금 4등 정도 하거든요. 되게 못하는 거죠. 미국 회사고 원조집인데 TSMC, 하이닉스, 뭐 삼성, TSMC,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 정도 하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인텔과 협력 혹은 인텔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해서 인텔을 트위터 마냥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로 올려놓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에 자기가 천병 역할을 하면서 인텔을 내가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다. 이러면은 머스크 또 서사가 또 형성이 되네요. 자기가 또 그 도찌 이것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는 정부를 도찌하진 못했는데 인텔을 내가 효율적으로 만들었거든.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자아 성취에 또 한 페이지를 써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결국은 대규모의 어떤 팹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기지를 한 방에 얻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 얘기는 이야기해왔습니다. 가능한 인텔과 시나리오네요. 테슬라는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유심히 봐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요새 인텔 주가가 그렇게 2배 됐죠.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실적도 좋았어요. 그리고 CPU가 되게 맞아요. 또 많이 CPU에 대한 수요 뭐 그런 서사도 있고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일론 머스크가 탐내는 거 아니야도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머스크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망적으로 지금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맞아요. 어떤 리스크 요인을 우리가 그래도 유의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 좋은 것만 들으세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건너뛰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건너뛰기 하고 나서 너는 리스크도 안 보는 롱쟁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고요. 항상
음과 영이 이렇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밝은 면이 있으면 이게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게 너무 뚜렷하거든요. 자, 우주 산업을 볼게요. 네. 지금 저궤도 위성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면 미국도 사실 불편할 거예요. 왜요? 미국도. 아니, 한 개인이 저거를 다 먹는다고?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미국 회사니까 예, 예. 하고 냅두는데 네. 유럽에서는 이미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지금 우주 관련된 법안을 제정을 하자. 그래서 올해 안에 아마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네. 방향으로 이미 언론에는 일부 나왔고요. 예. 어. 그 화살의 어떤 방향은 일론 머스크의 독점 아니야? 네. 이거 압도적인 독점인데 이거 글로벌하게 힘을 모아서 미국이 뭐라고 하든 일론 머스크를 규제를 하고 이거 국제법을 만들어야 돼? 아니면 뭐 어떤 제소를 해야 돼? 네. 이런 아니면 유럽에서만큼은 스타링크한테 어떤 더 높은 뭔가를 페널티를 부과를 해야 돼?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유럽이 미국 눈치를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이런 우주 시장에 대한 압도적인 어떤 독점 이런 거를 계속 가만히 두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 회계적인 리스크입니다. 네.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반개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뉴럴링크, 네. 보링 뭐 해서 등등 이제 막 자기가 투자해놓고 이거 다 관리를 하고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거든요.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싶을 정도죠. 그리고 그 반개 회사들이 서로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고 그냥 단지 일론 머스크가 대주주인 거죠. 네. 회장님 회사야. 그렇죠. 네, 반개 회사. 반개 회사 간에 막 회계 거래가 마구잡이로 생기면은 회계적인 범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회계적인 스캔들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는 계속 커진다고 봅니다. 회사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러죠. 그렇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스크는 딱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게 리스크죠. 최근에 나왔던 그 사고의 방식인데 이렇게 케이크 쌓듯이 이렇게 시대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몇 단 케이크 이렇게. 맞아요. 좀 케이크 위부터 한번 보면은 저는 그 AI가 너무 발달하잖아요. 어플리케이션 AI인데 이걸로 인해서 연산의 그 수요가 지금 너무 늘어나거든요.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클로드 써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하다가 갑자기 기다리라고 하나요? 기다리래요. 돈 냈는데 기다리라고 하고 어쩔 때 아예 결과물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는 얘가 데이터 센터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연산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는 깔끔하게 돈 많이 내라고 하거든요. 300불 내세요. 그럼 거기선 마진 남을 거예요. 챗GPT는 아마도 많이 손해를 보는 상황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연산의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면 이거를 맞춰주려면 또 데이터 센터에 또 병목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에 붐이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야, 저렇게 데이터 센터 지금 아직 AI 회사들 돈도 못 버는데 데이터 센터부터 먼저 짓고 보는 거는 저거는 엔비디아의 그 계략일 거야. 이거는 버블이야. 생각하시는데 저는 작년 10월부터 공개적으로 네이버 보시면은 정론지 경제 뉴스의 칼럼란에다가 대놓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버블 아니다. 왜냐? 철도라고 그랬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이 시대의 철도라고 그랬는데 철도가 많이 깔리고 나서 이게 안 쓰이는 철도가 있으면 버블이겠죠. 과거에도 그랬어요. 19세기 때. 그래서 미국에 금강 발견되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향해서 그 철도가 마구잡이로 부설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상당 부분 또 안 쓰이는 데들이 생기면서 버블이 터졌거든요. 철도를 깔고 일단 생각하자 이거죠. 아직 깔리지도 않았어요. 1기가와트짜리가 아직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먼저 가는 게 그로게 컬러서스예요.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1등이에요. 그리고 가장 자기 집이 없는 애들이니까 자기 데이터 센터가 없는 게 엽기적으로 이제 엔트로픽하고 오픈 AI거든요. 그렇죠. 다 남의 새 집 설립.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주주고 여기 뭐 2대주주가 아마존이고 하니까 내 거 써 이러다 보니까 자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를 자기 철도에서 제대로 달려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버블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 AI의
뭐 예를 들어서 클로드 같은 경우는 돈 못 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 매출을 내는 데들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컨슈머들, 개인들이 아니라 다 B2B 고객이에요. 그렇죠. 기업들. 한 번 쓰면 되돌릴 수 네. 없어요. 나는 클로드를 믿고 개발자를 20명을 잘랐어. 클로드에 의존하겠죠. 네. 근데 클로드는 또 많은 개발자들이 아이디어를 줘서 2주, 4주 만에 계속 몇 배씩 좋아져요. 예. 엑셀에 좀 인베드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엑셀에 클로드가 그냥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다 자연어로 좀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 재무수치가 엄청나게 많은데 정리 좀 해봐. 일목요연하게 네. 야, 골드만삭스 20년 차 스타일로 좀 해줘. 네. 분석을 해봐. 맥킨지 스타일로 해줘. 네. 엄청나. 톤 앤 매너, 네. 맥킨지 스타일, 푸르딩딩하게 네.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게 DCF 현금 흐름 할인법 밸류에이션이거든요. 하려면 일주일 걸려요. 네. 오. DCF를 해줘. 그러면 얘가 추정을 막 셀을 500개, 1000개를 만들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좀 걸려요. 네. 근데 네. 다운된 적도 있고 네. DCF는 오래 걸립니다. 네. 이게 원래 1, 2주 걸려서 막 1000만 원 받고 네. 이거를 네. 컨설팅 해주거든요.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할 때 막 현금 흐름 할인법 이런 거 하거든요. 합니다. 한 10분 걸려요. 네. 나온다는 거. 함수까지 걸려서 네. 와. 완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주 만에 바뀌는 거는 결국은 이 연산력의 증가와 데이터 센터의 증가 속에서 지금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병목이 있는 거는 써보신 분들은 안다. 계속 다운되고 문제들.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사람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목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용사들이 이제 나타났으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반도체를 내가 공급해 줄게. 그렇죠. 근데 지금 여전히 수급이 안 맞아서 네. 계속 수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영업이익, 뭐 삼성전자 그래서 막 보너스 막 10억씩 받아가고 난리가 아닌데 내년 후년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전력 인프라의 병목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병목들이 계속 사실 올해 내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기업들의 매출과 실적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거꾸로 이 병목에 지금 한 5가지 말씀드렸죠. 이 병목에 가까이 있지 않는 기업들은 완전히 소외가 되는. 그래서 양극화가 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코스닥, 코스피 너무 좋다고 하지만 뭐 이런 반도체 소부장이나 AI나 뭐 피지컬 AI, 로봇 이런 종목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 전통의 제조업은요. 여전히 PER이 8배고 기업 가치가 막 1000억이 안 되고 그래서 동전주가 돼서 상장 퇴출의 위기에 몰려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자가 양극화가 되죠. 네. 그 우주 산업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위성이 이제 깔리게 되면은 기존의 통신사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이런 위협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이 될수록, 그러니까 AI가 계속 이렇게 커져갈수록 조금 더 여기에 피해를 보는 이제 이런 산업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뭐 우주 통신의 피해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이통사가 되겠죠. 이동통신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피지컬 AI의 어떤 피해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모든 걸 사람의 손으로 해야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전통 기업들은 시장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퇴출되거나 상장 폐지되거나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AI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AI를 입혀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자와 아닌 자가 명확히 나뉘게 됩니다. 저는 그걸 현장에서 막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창업자 2세 분들이나 약간 젊은 창업자분들, 전통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납품하시는 1차 벤더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현장에 있거든요. 라인에. 자동차 현장은 진짜 사람입니다. 다 들고 날고.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겠다는 게 이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근데 거기는 이제 자기네 쓸 것도 지금 뭐 급급하니까. 그러면 자체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되잖아요. 1차 벤더는 답이 아직 없는 거죠. 빨리 찾으면 시대적인 흐름을 정말 훈풍으로 뒷바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답을 2년, 3년 못 찾으면 바로 도태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바탕으로 제조를 혁신을 하는 회사가 부가가치를 대부분 빨아먹을 거기 때문에. 와, 진짜 너무너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고 모든 게 이렇게 극단으로 계속 가는 극단으로 거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투자를 네. 해갖고 또 성공을 해야 되니 맞습니다. 또 열심히 또 트렌드를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항상 이런 AI 시대에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투자의 원칙을 가져야 될까 하는데 AI 시대가 됐든 100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100년 후든 투자의 본질은 같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면 된다. 그게 네. 뭐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변하는 것도 공부를 이게 어려운 게 네. 변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변하지 않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변하는 것은 내가 계절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마치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 좋은 씨앗을 찾아서 땅에다 심는 농부의 심정으로 좋은 종자를 찾는 거예요. 네. 좋은 종자는 계절이 겨울이 됐든 봄이 됐든 상관없이 좋은 종자는 좋은 종자죠. 그렇죠. 네. 특성이 있겠죠. 네, 실하고 얘는 심으면은 얘는 되게 큰 나무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5년, 10년 하다 보면 결론은 사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피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동그라미 보통 많이 그리거든요. 가장 안에 Y가 있고요. 그 바깥에 How가 있고 네. 그 바깥에 What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술의 변화와 이런 하이테크, 네. 막 트렌드 이런 거는 What이에요. What. 네. What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데는 How가 네. 비롯되죠. 어떻게? 네, 어떻게. 그러면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구를 만드는 회사. 네. 이게 How예요. 네. 그리고 지금 그룹 같은 경우는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뭐 우주선 날려서 돈 벌래. 이게 지금 How고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 근간으로 가면 Y에 가서 보면 사람으로 귀결돼요. 네. 이걸 왜 창업했지? 네.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왜 창업했을까? 결국엔 그 네. 창업자에 집중을 하게 맞아요.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다인성 종족, 네. 다인성 종족 만들고 싶다. 네. 인류에 기여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에 집중을 하게 돼서 여기 적어왔습니다. 투자의 진짜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는 모든 지표나 숫자 그것들을 만들어낸 게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베조스도 일론 머스크도 젠슨 황도 그냥 20년, 30년 전에 보면은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상상력으로 시작하고 뭐 차고에서 시작하고 젠슨 황도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막 생각하다가 알바도 하다가 거기서 창업을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창업가의 진심이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이렇게 뭐 피터 린치 뭐 다양한 투자의 그룹들이 다 이렇게 사람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벤처 투자하고 창업가들과 함께 뭐 어쩔 땐 저희가 2대 주주로 막 5년, 7년 이끌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창업자랑 고민을 함께 근거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인격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진화하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술적인 해자가 뭐야, 경제적인 해자가 뭐야 이러는데 저는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견고한 해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성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이 경쟁자를 탁월하게 이겨내는 그렇죠. 그 해자라는 거는 가장 큰 건 인격적인 해자가 제일 크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젠슨 황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같이 일하기 싫은데. 근데 망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냥 너무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빡세죠. 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좋죠. 신뢰가 되죠. 네. 그리고 그거를 검증해 준 건 30 몇 년에 걸친 시간이죠.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알았던 몇 년보다
한 28년 이상 무명으로 지냈거든요. 그치. 용산 와서 네. GPU 막 팔고 네. 그래픽 카드. 요즘 게임이 핫한데 이 그래픽 카드가 좋습니다 하고 막 들고 그렇죠. 그렇죠. 팔았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려움 망할 뻔한 경우도 많이 겪고 그래서 극단적입니다. 그 지분율 엄청 낮아요. 젠슨화. 시간이 말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도 30년 전하고 비교해서 절대 게으르게 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성실해서 직원들이 다 이제 불타서 막 죽으려고 그러죠.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그럼 본인도 나 무서운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만들어내야 되고 이상한 거 만들면 이거는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죠. 네. 그래서 인격적인 부분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봅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잘하는 방식이 달라요. 네. 망하는 건 되게 비슷한 걸로 망하거든요. 뭐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망하는 건 종류가 다양한데 잘 망한 되는 회사도 많이 보셨죠? 많이 보죠. 저도 투자해서 망한 네. 것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잘 된 게 10배 막 그 이상이 되니까 네. 저도 계속 유지를 하지만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망한 것들을 여기 많이 적어놨어요. 원칙이라는 책에다가. 원칙. 네. 책에. 왜냐하면 실패는 실력이고요. 잘 되는 거, 수익 나고 성공하는 거는 운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은 자꾸만 수익 좀만 나오면 나가서 친구들한테 밥 사고 술 사세요. 이거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자랑해요. 하는 순간 나중에 이제 또 수익 반납하고 하면 또 엄청 깨지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실수한 것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이거를 난 어떤 식으로 이 실수를 시스테믹하게 극복했느냐. 이걸 어떻게 보완했느냐. 다시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창업자 못지않는 인격적인 해자가 투자자로서 생기는 거죠. 네. 요걸 느끼시면 창업자도 보이고 나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를 보시면서 야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을까? 일론 머스크가 좋을까? 답만 알려줘. 요렇게 하시면은 금도끼 은도끼 도끼를 못 받습니다. 욕심쟁이한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이 창업자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인격의 깊이를 통해서 나도 성장해 봐야지 라고 하면 거꾸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이고 구글이 보이고 젠슨 황, 엔비디아가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난 10년 사티아 나델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요즘 알파 세대 분들한테 빌 게이츠 하면 자선단체 맞아요. 그 자선 사업가.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 코로나 때 바이러스 막 이런 유명한 사람. 희한하게 알아요. 근데 그만큼 사티아 나델라가 자신의 그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희대의 창업자 빌 게이츠 에고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공동 창업자들 다 막 진짜 막 찌그러뜨릴 정도로 무서운 사람인데 사티아 나델라는 그걸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인수를 수십조짜리 막 인수 뭐 링크드인도 인수하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한 것들마다 다 잘 됐어요. 오픈 AI도 그 잘 투자를 대주주가 됐죠. 그게 사실 그게 배 아파서 일론 머스크가 소송하고 있는 건데 딜을 잘 한 걸 수도 있어요. 되게 싼 값에 사실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의 그럼 리더십은 뭘까 하면은 그 히트 리프레시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히트 리프레시. 리프레시 버튼을 계속 눌러봐. 계속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새로워져야 돼.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기업이에요. 그럼요. 윈도우즈는 그냥 알아서 깔려 있는 거고 돈은 워드, PPT에서 막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인수한 회사들한테 본사와 통합을 안 시켜요. 그 유명하죠. 일부러. 그게 사티아 나델라의 전략이었어요. 처음에는 M&A의 기본은요. 저는 MBA에서 배우기를 제가 석사했습니다. 지금 박사하고 있는데 MBA에서 배우기를 교과서적으로 M&A 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붙어나가는 게 PMI, 포스트 머저 인터그레이션. M&A 했으면 통합을 해야죠. 그렇죠. 사티아 나델라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시너지가 어떻게 나? 안 하는 게 시너지야. 워낙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문화가 안 좋으니까
여기 병든 문화에 병들지 말고 오히려 너네가 잘하고 네. 이 잘한 걸 귀감 삼아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이렇게 변하자. 네. 거꾸로. 이것들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사티아 나델라의 리더십입니다. 인격적 해자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런 인격적 해자가 생기는데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막 아들이 불치병, 그렇죠. 예, 막 네. 그런 아픔들을 자서전에 써내요. 자기가 그런 개인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공감이 매우 중요하고 공감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인수한 회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느꼈고 이 위대한 회사를 더 리스펙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고. 와, 이건 인격이 아니고 설명할 네.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의 그 수십 년간의 투자자적으로 막 사고 팔고 잘하고 아니에요. 창업자와 함께 30년 헤어지지 않고 나는 코카콜라가 됐든 네브라스카에 있는 가구 회사가 됐든 시즈 캔디가 됐든 나는 그냥 내 사전엔 파는 게 없어. 나는 이 회사 창업자가 돌아가시더라도 이 회사의 문화를 이 회사의 자녀들보다 더 잘 고수하면서 이 문화를 더 멋지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이 회사 저 회사 위대한 회사들로부터 나 워렌 버핏도 배워가지고 나도 위대함을 더 키워나가는 위대한 투자자가 돼야지. 이게 워렌 버핏이 50대, 60대, 70대 때 계속 성장했던 궤적이에요. 이것도 그 1000페이지에 달하는 스노우볼을 읽어야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는 방법 이건 하우잖아요. 그렇죠. Y가 아니잖아요. Y를 느끼려면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인격적인 해자를 느끼려면. 그러니까 이 인격이라는 게 네. 뭐 그저 착해요 이런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아닌 거잖아요. 네. 고난, 네. 힘들고 그리고 탐욕과 공포와 그리고 막 되게 쫄리고 막 이런 순간순간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극복해냈느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 하면 야 코카콜라 뭐 하고 잘된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일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살로몬 브라더스 사례예요. 그건 뭔가요? 그렇죠. 저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몰라요. 네, 네. 그래서 모르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살로몬 브라더스 돈 살짝 벌고 빠지려고 하다가 네. 왕창 물려가지고 당시에 미래에셋처럼 정말 당대에 휘날리던 미국 최고의 투자은행이었거든요. 망하겠어요? 살로몬 브라더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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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냥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살로몬 브라더스의 채권 딜러가 미국 정부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대놓고 불법적인 사기를. 막 장부를 부풀리고 해서 막 등치를 키워서 막 거래를 더 따내고 자기 보너스 많이 받으려고. 윤리적으로 완전 개념이 없던 거죠. 근데 수십 년 동안 멀쩡하던 회사가 워렌 버핏이 잠깐 투자했는데 그때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라이센스, 증권업은 라이센스 그렇죠. 사업인데 라이센스 뺏기면 끝이잖아요. 라이센스 박탈 위기까지 갔어요. 그 상황 되니까 다 채권자들 빠져나가고 하니까 워렌 버핏은 거기서 자기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안 해도 되거든요. 전환을 합니다. 일부러. 더 위험한 더 걸로. 위험하게. 위험한 상황에서 더 위험하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국회 청문회에 나와요. 청문회에 무슨 자격으로 나오냐면 살로몬 브라더스의 임시 회장 자격으로 나와요. 아, 임시 회장이 된 거예요? 대주주가 의지적으로 됐는데 그것도 미친 짓이잖아요. 왜 그래 굳이. 돈 달라고 하면 채권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내 원금 내놔 이러면 되는데 오히려 불구덩이로 뛰어든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살로몬 브라더스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됐던 매우 중요한 미국을 위한 중요한 금융 시스템의 하나의 조각이다. 이거를 나는 사실 살로몬 브라더스에 투자한 이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개인 자산으로 갖고 있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데 내 전 재산을 다 걸게요. 진짜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보증을 할 테니 기회를 더 달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랬어요. 원래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저 사실 청문회니까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성토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다들 입이 똑바로 졌겠네요. 숙연해졌죠. 그러면서 몇 달 동안 고민한 다음에 결국은 이 기회를 더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2, 3년 동안 이 회사를 윤리적으로 청렴한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투자했던 금액을 두세 배 만들어서 하지만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 나중에 회고하기를 정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 결국에 그렇게 엑짓을 하신 엑짓했어요. 거예요? 네, 그래서 박수 정말 받으면서. 대단하시네요. 야, 이건 죽다 살아난 네. 거죠. 와. 그 상황을 누가 제일 싫어했는지 알아요? 누가요? 찰리 먼거. 아. 찰리 먼거는 그런 건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감당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워렌 버핏은 하겠다. 되게 승부수가 있고 네. 좀 약간 F 성향이 있어요. 나는 네. 약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네. 그래서 막 그 신문사도 인수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순전히 돈 벌자고 한 건 아니거든요. 아. 내가 미국의 신문 산업에 네. 이런 영향을 끼치는 발행인이 되고 네. 싶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욕심이. 아. 근데 금융 산업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거죠. 금융 산업의 근간을 지키고 싶어. 이랬던 게 있는 건데. 사명감이 있는 거네요. 그쵸. 일종의. 예, 뭐 예. 뉴욕타임즈 투자한 것도 그렇고. 맞아요. 예. 아. 그래서 워렌 버핏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분이 실패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 워렌 버핏의 인격적 해자를 네. 구성했다. 네. 그를 그렇게 훌륭한 투자자로 만든 게 네.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네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네, 네. 일론 머스크도 지금 보면 안 돼요. 작년, 재작년, 지금의 모습은 일론 머스크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잘 된 다음 모습. 이 사람의 찐 바닥은 언제 나오는 거냐. 2015년, 4년이었나요? 예. 그때 스페이스 X의 팔콘 로켓이 연달아 실패돼서 네. 이 추가로 발사하는데 펀딩이 안 되는 거예요. 펀딩이 안 돼서 당시에 테슬라는 또 그래도 네. 상장돼서 주가가 있으니까 이건 가치가 있잖아요. 담보성이 있잖아요. 스페이스 X는 담보가 안 되고 테슬라 지분을 담보를 걸어서 돈을 땡겨서 스페이스 X 발사에 쓴 거예요. 그럼 요게 또 터지면 연쇄부도죠. 요거 망하고 테슬라 지분 다 뺏기고 그렇죠. 차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네. 그런 상황에서 진짜 마지막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성공하고도 끝이 아니죠. 성공했으면 뭐해? 나사에서 큰 규모의 매출 구매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몇 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12월 연말에 돼가 나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조단위 1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해주겠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게 드라마가 네. 완성이 된 진짜 거죠. 그건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앞뒤로 30장, 40장을 여러 번 보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까가 가늠이 돼요. 그러면 현재 스페이스X 상장,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일론 머스크한테는 난이도 하가 되는 거죠. 그때 난이도 극상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젠슨 황은 용산에서 이제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팔고 잔고 없어져서 맨날 지분 희석화돼서 나중에 뭐 몇 퍼센트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막 4조 달러 넘어가는데 세계 1등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지분이 코딱지만큼밖에 없어가지고 별로 부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부자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그 창업자들, 투자가들이 인간적으로 가장 곤란했을 때 그때로 한번 들어가서 감정이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성장 궤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제 빛나고 나서의 모습만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아까 말씀하셨던 레이 달리오 다들 이제 그 이후만 보니까 이제 집중 오히려 본질을 좀 놓치고 있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드는데 저도 다시 한번 그 책을 기억나요. 이거를 맞아요. 쏘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서 이거를 쏴서 실패하면 정말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 그 사진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약간 입술 물어뜯고 있는. 그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가야 할 이제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타날 그 위기도 어떻게 극복해낼지 그 인격적 해자가 결국에는 이제 장기 투자의 이제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철학을 좀 전해주셨어요. 아, 오늘 벌써 지금 1시간 거의 반 정도가 됐어요, 의장님. 너무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오늘 뭐 머스크 노미부터 시작해서 이제 AI 시대에 또 어떤 곳에서 이제 이 투자적인 병목이 생기는지, 또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뭐 언제까지 또 이제 좀 긍정적인 이제 방향으로 갈 건지부터 이제 투자 철학에 대한 얘기까지 이게 쭉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유익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 와이스트리트 구 모토가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거든요. 너무 좋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좋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가 나려면 와이스트리트를 열심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1년, 2년 안에 나 파이어 할래 이런 생각하시면은 되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표를 10년, 20년으로 보면 훨씬 편해지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나는 더 깊이 보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주제를 확 넓히기보다는 한 주제를 적어도 3달 이상 내가 한 1000시간 이상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깊이 팠다. 그래서 뭐 챗GPT 다 돌려봐도 야, 내가 아는 내용에서 벗어나지가 않네? 라고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됐든 산업이 됐든 깊이 파보시면 결국은 본질을 느끼시게 되고 깊이 파다 보면 끝에 가면 결국 사람 만나게 되시니까 그때 가면 저랑 더 재밌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 저희 네. 세 분께 네. 이제 드릴 텐데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의장님이 하시는 그래비티 벤처스 네. 채널도 인사이트. 그래비티 인사이트 채널도 이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